나이 들어 가장 바보 같은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 말에 속아 마음 다치고 인생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지만 사실은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관계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유형은 나이 들어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남은 인생은 계속 피로와 후회의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차리면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할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을 살려주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됩니다. 난 아직 젊은데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일의 인생을 만들고 결국 늙어서 곁에 남는 사람은 지금부터 고른 사람들입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고르는 눈을 키워두면 훨씬 더 단단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하고 어떤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외롭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나이 들어 절대 친구로 두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누구는 반드시 걸러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첫 마디부터 평가를 던집니다. 내가 너였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몰라? 답답하다. 내 말 들어. 내가 다 겪어봤어.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고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상대는 이미 내 마음을 말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 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 내내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내가 너였으면 벌써 다 정리했을 거야. 그런 방식이니까 내가 늘 힘든 거지. 내 말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겉으로는 충고 같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괜히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조언을 하는 척하지만 본질은 자기 우위를 드러내려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정답으로 세우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 말하는 것. 결국 상대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자기 존재감을 크게 키우려는 심리일 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같은 조언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수용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넌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강요형 조언을 받은 그룹은 수용도가 무려 60%나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며 선택권을 남겨둔 그룹은 신뢰와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조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 속에 담긴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은
늘 자기 잣대를 들이대고 결국 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 진짜 친구라면 내 인생에 빨간 줄을 긋는 대신 내가 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 지배하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늘 정답을 쥐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내 삶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내 방식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충고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선택을 흔들고 내 자존감을 약하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내 방식은 틀린 것처럼 들리고 결국 나는 남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살리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배하고 틀린 사람으로 만드는 존재입니까? 진짜 친구는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속도를 인정해주고 내 방식을 지켜봐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사람이고 결국 내 삶을 남의 손에 맡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더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말로 지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은 남의 것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돈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어느 날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모임에만 나가면 허탈합니다. 누구는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 하고,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 삶도 소중한데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괜히 집에 와서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지만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겁고 내 삶이 작아진 것 같은 기분. 돈 자랑은 듣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내 마음을 불안과 비교로 몰아넣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늘 비슷합니다. 요즘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 줄 알아? 우리 애는 벌써 억대 연봉이야. 나는 노후 준비 다 끝내놔서 이제 걱정이 없어. 마치 자랑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을 잃는 것처럼 늘 돈을 기준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은 상대의 화려함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꾸만 떠올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의 거래화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진 것과 조건으로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대화 주제가 돈과 재산에 집중될수록 상대에 대한 신뢰도는 뚝 떨어지고 오히려 거리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돈 자랑은 결국 나를 빛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돈 자랑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불안해하고 덜 가진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결국 이들은 남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돈 자랑의 뿌리를 상대적 박탈감에서 찾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에게 보여주고 비교하며 확인받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임에 나가면 꼭 과시를 하고 누군가의 성취 소식을 들으면 괜히 덧붙여서 자기 자랑을 이어갑니다. 그 속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비교하며 불만족에 빠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돈 얘기, 집 얘기, 자식 얘기만 늘어놓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라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작은 기쁨에도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돈 자랑하는 사람은 내 기쁨을 축하해주는 대신 자기 재산을 자랑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첫째, 나는 점점 비교의 잣대에 갇혀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되고, 둘째, 그 사람은 돈으로만 평가받으려 하니 더 깊은 신뢰와 교감은 불가능해집니다. 겉으로는 친구 같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일 뿐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도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돈으로만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불만족은 곁에 있는 나에게까지 번져 결국 내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반면 만날 때마다 돈과 재산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그런 관계는 더 이상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할 쯤입니다. 셋째, 질투와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괜히 내가 민망해지고 기분이 상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상은 다 돌려가면서 주는 거야. 그거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 순간 기분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초라해지고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니라 시샘 섞인 말. 좋겠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질투의 기운. 뭐 그게 대단하냐라는 반응 속에 담긴 비교의 그림자.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유지한다. 비교 자체는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비교가 상대의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질투로 변질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생리적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질투 성향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성공 소식을 듣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상승했고, 뇌파 검사에서는 불쾌감과 분노를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축하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질투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배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고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심리학자들은 불행의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기쁨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안의 결핍과 비교되어 오히려 고통으로 번지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고통이 그 사람 혼자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기쁨을 나누고 싶어도 옆 사람이 불편해하고 질투가 묻어나는 반응을 보이면 결국 나도 위축되어 버립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져야 하는데 질투하는 사람 옆에선 기쁨조차 숨기고 싶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어주지만 마음속엔 내 행복을 못 견뎌 하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나에게도 번져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 행복을 함께 기뻐해 줍니까?
아니면 괜히 그게 뭐 대수냐라며 내 마음을 꺾어버립니까? 내 성공을 함께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불행을 바라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행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내가 작은 성취를 말했을 때도 잘했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하고 기꺼이 박수 쳐줍니다. 그 한마디가 내 삶의 힘이 되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게 만듭니다. 하지만 질투와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은 내 성취를 깎아내리고 내 마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결국 나는 기쁨을 숨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질투와 비교가 습관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내 행복을 함께 키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만 함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무례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꼭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원래 답답했잖아. 옛날부터 눈치가 없었어.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히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친하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내 단점을 들추고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어 상처를 주는 사람.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아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 교수는 실험을 통해 이런 현상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낯선 사람에게 실수를 했을 때는 80%가 사과했지만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는 단 30%만 사과했다고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예의를 생략하는 것이죠.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무례한 사람은 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배출구로 삼습니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서도 친하니까 괜찮잖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무례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 들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긴장하게 되더군요. 이게 바로 무례한 사람의 무서운 점입니다. 상처를 준 본인은 아무렇지 않지만 당한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곱씹으며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가 나를 지우게 됩니다. 괜히 예민한 건가?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는다고 나아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참아주는 만큼 더 선을 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무례한 사람 옆에서는 늘 애써 괜찮은 척을 해야 하고 마음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만나면 즐겁기보다 긴장되고 대화가 상처로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도 내 곁에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관계는 오래된 시간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 언젠가는 내 마음까지 무례해지고 맙니다. 그러니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맙다 미안하다를 모르는 사람. 바로 정서적 구두쇠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속까지 미루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입에서 고마워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을 하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나도 바쁜데. 하고 툭 잘라내버립니다. 그럴 때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괜히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내가 늘 주는 쪽인데 상대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가기만 하는 관계. 작은 부탁조차 귀찮다는 투로 내뱉는 사람. 그럴 땐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정서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말 한마디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끝내 아끼는 사람 말입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균열이 깊어집니다. 시카고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도움을 받고 난 뒤 고마워요라는 말을 듣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아무 표현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은 그룹은 관계 만족도가 2.4배나 높았고 이후에도 그 상대를 더 믿고 함께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무 표현도 듣지 못한 그룹은 시간이 갈수록 짜증과 거리감을 느꼈고 결국 그 사람은 날 이용한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갈등 상황 후 미안해요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신뢰, 회복 속도가 무려 3배나 빨랐습니다. 즉, 고맙다와 미안하다 이 두 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신뢰를 되살리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 그렇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양심의 표현이고 미안하다는 말은 책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서적 구두쇠는 이 양심과 책임을 끝내 외면합니다. 여러분의 정은 받으면서 그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배려에도 말 한마디 없는 사람.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편리한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내 마음을 고갈시킵니다. 처음엔 괜찮다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허전함과 상처는 결국 관계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정서적 구두쇠는 단순히 표현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도움에도 고마워라고 말할 줄 알고 잘못했을 때 미안해라고 고개 숙일 줄 압니다. 그 두 마디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맙다와 미안하다가 없는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착취이고 내 마음을 갉아먹는 짐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어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 늘 조언과 충고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평가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입니다. 둘째, 돈 자랑하는 사람. 재산과 조건으로만 대화하며 듣는 이를 끊임없이 비교와 결핍 속에 몰아넣는 사람입니다. 셋째, 질투와 비교가 습관인 사람. 내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넷째, 무례한 사람.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고 친밀함을 빌미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고맙다, 미안하다를 모르는 정서적 구두쇠. 내 수고를 당연히 여기고 작은 배려에도 말 한마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5가지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미련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 남은 인생은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에게 내어줄 만큼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채워집니다. 누굴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의 온도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첫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조언이나 평가보다 먼저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 곁에서는 숨겨둔 속마음도 흘러나오고 그 순간 내 마음은 회복됩니다. 둘째, 내가 실수했을 때도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잘했을 땐 당연하다 하고 못했을 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사람.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늘 단점을 고치라 하지만 진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의 매력이야.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해. 그 말이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내 인생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은 단호히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지켜주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치고 실수를 감싸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내 곁에도 결국 같은 사람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먼저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이 들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음을 이어가 주십시오. 그 응원이 더 많은 이들의 관계와 삶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존중과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